자, 이번 시간에는 그 감정평가 방식 중에 비교 방식이다 해갖고 최근에 거래된 사례 아니면 임대된 사례 있죠. 요걸 가지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라든가 임대료를 평가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요 임료를 평가하는 것을요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때 그 간단한 논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뭐가 있냐면 여기가 어떠한 지역이 있는데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근처에서 거래한 사례를 가지고 적절하게 차이점을 수정해서 평가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근데 5층짜리 상가인데 요 지역이 속해 있는 어떤 상업지역이 있겠죠. 상업지역 내에서 이 그 사례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최근에 이 근처에서 거래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유사 지역이다. 만약에 이런 데서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A라는 상업지구라면 B라든가 C라는 상업지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용도 지역, 예컨대 아파트 단지 내에도 상가 뭐 한두 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데에서도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나요? 자, 지금부터 사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번에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 선택하면 좋은데 이런 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유사 지역 내에서도 사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이게 그 상업지역이라면 다른 뭐 아파트 단지 내에도 상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데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일 수급권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부동산들은 이 부동산과 어느 정도 가격대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 뭐 여기서 장사하나 여기서 장사하나 뭐 그 뭐랄까요? 뭐 주문 들어오는 뭐 상권은 비슷한데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가격이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해볼게요. 이 그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부동산들은 이와 유사한 놈들은 요 부동산과 유사한 놈들은 가격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미친다 이런 걸요 동일 수급권이라는데 요번에 사례를 여기서 선택했다고 쳐볼게요. 유사 지역 내에서. 그러면 이게 자 요거를 뭐라 할까요? 대상 부동산. 얘를 뭐라 할까요? 사례 부동산. 얘네 차이점이 좀 있는데 차이점을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있고 얘는 뭐라 할까요? 사례 부동산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일단 위치분 좀 위치가 틀리네요. 여기 지역이.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유사 지역 내에 있는데 요거는 인근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 수권 내라 하더라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가격 수준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좀 조정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5층짜리인데 평가하려고 하는 거는 5층짜리인데 다른 거는 비슷한데 얘는 요 사례 부동산은 4층짜리다. 그러면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4층보다 5층이 좀 비쌀 거 아닙니까? 요것도 좀 수정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사례는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랍니다. 2년 전에. 그러면 좀 한 2년 전쯤에 거래된 사례이기 때문에 요 사례가 만약에 요즘에 거래한다면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거래한다면 좀 뭐 비쌀 거 아닙니까? 좀 이게 물가가 상승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요즘 현재 정확히 하면 기준 시점 현재의 가치로 수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 그 다음에 요거는 사례는 친구한테 10%가 좀 싸게 거래된 사례랍니다. 근데 요거는 싸게 거래된 사례를 평가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 정상가, 적정한 가치로 평가해야 되겠네요. 정상가로 평가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됩니다. 원칙이. 그러면 이 차이점들을 좀 수정해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지역적인 요인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지역 요인의 비교치를 곱해야 됩니다. 지역 요인의 비교치. 자, 지역 요인 그냥 써볼게요. 그냥 편의상 지역 요인의 비교치.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요인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개별 요인의 비교치도 좀 곱해줘야 됩니다. 개별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개별 요인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시점이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거를
시점 수정치를 좀 곱해줘야 됩니다. 시점을 기준 시점 현재로 바꿔놓는 그 비교치도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10% 싸게 거래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치로 평가하려면 특수한 사정을 좀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사정보정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정보정치.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차이점들을 쭉 사례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이런 걸 다 곱해서 지금 그 평가하고자 한 시점에 적정한 가치를 구하겠다. 이거를 비교해서 준한 가치다 해서 비준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준가치. 자, 그러면 이걸 공부하기 전에 먼저 뭘 좀 알아야 되냐면 거래 사례의 선택 기준이다 해서 사례를 아무나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려면 이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부동산 있죠? 이런 걸 선택해야 되지. 여기가 이제 김포인데 여기 뭐 무슨 구미에 있는 사례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부동산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개별 요인도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라든가 면적, 여러 가지 이용 상황이 비슷해야 되고, 건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조라든가 용도, 면적, 경과 연수 등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가 얘는 철근 콘크리트조인데 얘는 벽돌조다, 이런 것들을 거의 비교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비슷해야 되지. 그리고 용도도 얘는 상가인데 얘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적도 같은 상가라 하더라도 얘는 뭐 5층짜리인데 얘는 30층짜리다. 이거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경관 연수도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년밖에 안 되는데 얘는요 30년 됐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가 매우 곤란하죠. 그러니까 사례를 선택할 때는 이 대상 부동산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한 놈 있죠. 그런 놈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점도 좀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가능하면 요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를 선택하는 게 좋지, 30년 전에 거래한 사례를 가지고 지금 시점에 거래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를 기초로 해서 그 사례를 선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정보정의 가능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는 사례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찾아봐더라도 동일 수권 내에 거래된 사례를 선택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는 것들 어쩔 수 없이 선택은 가능한데 반드시 뭐는 가능해야 된다고요? 사정보정. 그러니까 사정보정이 뭐냐면 이게 특수한 사정을 정상적인 가치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정보정이 가능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법원의 경매 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용으로 인한 거래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택하더라도 뭐는 가능해야 된다고요? 사정보정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선택했다. 그러면 사례 자료를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제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평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점법. 그래서 종합적 비교법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그 평점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평점법은 얘는 뭐냐면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역 요인이라든가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그런 방식인데, 얘는 이제 대상 부동산이고 얘는요 사례 부동산이라고 쳐볼게요. 토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별 요인.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대상 부동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한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볼게요. 얘는요 이렇게 약간 좀 날카롭게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평점법은 이게 점수를 매기는데 하나하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요인을 쭉 적어보는 겁니다. 예컨대 획지 조건이라든가 뭐 가로 조건이라든가 기타 뭐 환경 조건이라든가 등등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조건을 쭉 나열한 다음에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예컨대 획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런 땅이 더 비싸겠죠. 이런 땅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례부동산을 100점으로 놨을 때 얘는 뭐라고요? 한 120점 정도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은 보니까 얘는
가로가 이제 딱 붙어 있는데 얘는 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게 좀 비싸겠네요. 그래서 가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얘를 100점으로 놨을 때 얘는 한 80점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환경 조건을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공원 같은 게 들어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가스 충전소가 들어와 있다. 그럴 경우는 얘를 100점으로 놨을 때 얘는 한 뭐 140점 정도 이렇게 점수를 좀 매기는 거. 하나하나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에 비해서 얘가 몇 퍼센트 우세하다. 이거에 비해서 이거 몇 퍼센트 우세하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평점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점법. 근데 종합적 비교법은 그야말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노련한 그 평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얘를 100으로 놨을 때 얘는 한 115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에 비해서 이게 몇 퍼센트 우세하다. 이게에서 이거 몇 퍼센트 우세하다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종합적 비교법이다 해줍니다. 당연히 어떤 게 정확성이 높아요? 당연히 평점법이 정확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점 수정을 하는 방법, 얘를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3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이게 기준 시점입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 3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과 거래했던 시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거래 시점에는 부동산 물가지수가 100이었는데, 자,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는 130 정도 된다. 그러면 2년 동안 한 30%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분의 130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는 것을 지수법이다 해줍니다. 지수법.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 3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매년 부동산 물가가 5%씩 상승했다고 쳐볼게요. 5%.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되냐면, 이거는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1 플러스 5%면 0.05죠. 0.05 이렇게 한 다음에 2제곱 이렇게 해준 거 뭐라고요? 시점 수정 이런 거를 변동률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변동률법.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다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지수법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개입됐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평가사가 요모저모 주변 환경을 감안해 봤을 때 평가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별도로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하는 그러한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그 사례 자료의 수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교재에 보시니까 배분법이라고 있는데 배분법은 뭐냐면 요건 좀 지울게요. 이렇게. 어쨌거나 지금은 사례 부동산보다 대상 부동산이 몇 퍼센트 우세하다. 이런 거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알아봤던 거고. 자, 그럼 배분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잠깐 볼게요. 배분법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그 대상 부동산은 낮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낮인데 자, 아무리 동일 수권에 찾아봐더라도 사례 부동산이 낮이가 거래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건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부지가 뭐래요? 건물이 있는 땅 있죠?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수정할 때는 이 전체의 가격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총 10억에 거래된 사례라면 요거를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공제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건물 부분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7억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니까 토지 가치는 한 3억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공제 방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율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와 건물과 토지의 가격 구성비가 6대 4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0.6을 곱하고 이거는 0.4를 곱하니까 4억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 4억을 가지고 이렇게 적절히 수정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배분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를 좀 가끔가다 물어보기도 하는데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항상 지역 요인이라든가 개별 요인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항상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놓습니다.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놓은 다음에 보다를 뭘로 놔야 돼요? 100으로 놉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요인이 사례 부동산보다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 20% 우세하다 그러면 100분의 20 이런 식으로 보다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요인의 비교치가 여러 개다 그러면 전부 다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개별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요인도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놓은 다음에 뭐뭐보다를 100으로 놔야 됩니다. 예컨대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 보다 그러면 요게 100으로 놔야 됩니다. 보다 5% 열세다 그러면 얘를 95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몇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점을 수정하는 방법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수법의 형태로 물어볼 수 있고 변동률법의 형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그 사정 보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놓은 다음에 사례분의 대상 놓은 다음에 뭐뭐보다를 100으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곱한 게 사례부동산의 가격에다 전부 곱한 게 비준가치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비준가치. 자, 그러면 우리 그 예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확인한다면 먼저 니은번에 있는 사례 예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교재에 예제가 있는데 자, 기억부터 하면 좀 헷갈릴까봐 니은번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례 토지가 대상 토지보다 지역적으로 20% 우세하다는 얘기죠. 그럼 대상 토지를 밑줄 치면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 토지. 그러니까 지역 요인의 비교치인데 대상 토지보다라고 했으니까 요걸 100으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 토지보다 지역적으로 20% 우세하다. 사례 토지가. 그럼 얘를 120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120분의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번엔 D급번 보겠습니다. 대상 토지가 사례 토지보다 개별적 요인에서 25% 열세이다. 그러니까 대상 토지가 사례 토지보다를 100으로 넣으라겠죠. 그래서 개별적 요인에서 25% 열세이다. 대상 토지가 사례 토지보다 25% 열세다. 그러면 얘를 75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75 이거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음번 보겠습니다. 미음번. 리을번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2010년 7월에 1,000만 원으로 택지를 구입했는데 가격 시점을 다른 말로 기준 시점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기준 시점을 가격 시점이라 했습니다. 가격 시점은 2016년 7월에 이 택지의 시점 수정치는 그러니까 거래 가격은 이제 1,000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자, 이 그 시점 수정치를 곱해라 그 얘기인데 2010년 7월에 택지지가 지수는 100이었는데 2016년 평가하고자 한 시점에 택지지가 지수는 12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지수법의 형태로 100분의 120을 곱해주면 됩니다. 곧바로 120. 자, 거래 시점에는 물가가 100이었는데 평가하고자 한 시점을 120으로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비읍번처럼 물어본다. 인근 지역에 적용할 지가가 최근 5년간 매년 10%씩 상승하여 왔답니다. 2년 전에 구입한 1,000만 원짜리 대상 토지의 시점 수정치는 요거는 이런 식으로 매년 10%씩 상승했다. 그러면 2년 전에 구입한 거니까 1 플러스 10%라고 했죠. 10%니까 자 0.1을 해주면 되게 0.1의 제곱 이렇게 해주는 걸요 변동률법이라는 겁니다. 변동을. 그래서 지수법의 형태로 물어볼 수 있고 변동률법의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억번 보겠습니다. 기억번. 사례 토지가 매입자의 강매로 인하여 시장 가치보다 10% 고가로 거래했다. 사례 토지가 매입자의 공가로 인하여 강매로 인하여 고가로 거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상 토지는 정상 가치를 구하려고 하니까 정상 가치에 비해서 고가로 거래했다는 얘기입니다. 10% 그러면 얘를 110 해주면 됩니다. 지금 대상 토지는 정상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가치보다 10% 고가로 거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다가 대상 토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 좀 헷갈리지만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사례 토지가 지금 고가로 거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상 토지는 정상가로 결정하려고 하죠. 정상 가치보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보다 100으로보다 몇 %요? 고가로 거래했다. 그러면 금액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0분의 100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니까 뭐가 있냐면 리을번 하나 정도 더 해보겠습니다. 약간 응용한 건데 리을번은 그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A 지역은 C 지역보다 10% 열세이고 사례 물건이 소재하는 B 지역은 C 지역보다 20% 우세하다. 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A 지역과 사례 물건이 소재하는 B 지역의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지금까지는 문제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거 지우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자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다면 A 지역은 B 지역보다 지역적으로 얼만큼 우세하다.
거꾸로 한다면 B 지역은 A 지역보다 몇 퍼센트 우세하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요거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얘는 뭐라 할까요? 사례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엉뚱한 C 지역으로 주어지면서 A 지역은 C 지역보다 몇 퍼센트 어쩌고 저쩌고 B 지역은 C 지역보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 소지하는 A 지역은 C 지역보다 A 지역은 C 지역보다 10% 열세랍니다. 열세이다. 열세. 그 다음에 사례 물건이 소지하는 B 지역 여기에 사례가 있답니다. 사례 물건이 소지하는 B 지역은 C 지역보다 20% 우세하답니다. 20% 우세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그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례분의 대상 써놔야 되겠네요. 일단은 사례분의 대상인데 사례 부동산 어디에 있다고요? B 지역에 있는 거고 대상 부동산 A 지역에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랑 얘를 비교할 때는 얘를 대상으로 놓고 얘를 사례로 보면 됩니다. B분의 C에 그러니까 얘를 사례로 놓고 얘를 대상으로 보면 되죠. 얘랑 얘를 비교할 때는 그러니까 C분의 B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랑 얘를 비교할 때는 얘를 대상, 얘를 사례로 놓고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C분의 A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푼다면 계산해 볼게요. 자, B 지역은 C 지역보다 20% 우세하다고 했죠? B 지역은 C 지역보다 이걸 100으로 놔야 됩니다. 20% 우세하다 그러니까 120으로 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걸 비교할 때는 A 지역은 C 지역보다 20% 열세라고 했으니까 얘를 90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때는 이렇게 계산할 때는 요거 곱하기 요거 분의 이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120 분의 100 곱하기 90 해주면 됩니다. 얘랑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120분의 90 이게 바로 지역 요인의 비교치인데 좀 약간 좀 어렵네요. 이거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아주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풀기 힘든데 이런 문제들은 좀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자, 거기 뭐가 있냐면 의류 판매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 조사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 A는 아래 사례를 조사하였다.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바르게 계산한 것은 항상 요거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보다를 100으로 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요인도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보다를 100으로 놔라. 그 다음에 요거는요 지수법으로 물어볼 수 있고 변동률법으로 물어볼 수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경매로 금매로 싸게 거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요걸 100으로 놓고 얘를 90으로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으로 10% 우세하다. 그러니까 자, 이 개별 요인의 비교치를 먼저 물어봤네요.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그러니까 얘를 100으로 놔야 됩니다. 사례 부동산보다 10% 우세하다. 그럼 110 놔야 됩니다. 이거를 개별 요인의 비교치다. 100분의 11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 지역의 상권이 사례 지역보다, 지역 요인의 비교네요. 그러니까 대상 지역의 상권이 사례 지역보다니까 얘를 100으로 놔야 됩니다. 5% 열등하다. 그러면 얘를 95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은 이틀 전에 9억에 거래했다. 이틀 전에 거래했으니까 엊그저께 거래했는데 물가가 상승 거의 반영하기 힘들겠죠. 엊그저께 거래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사례 부동산의 가격은 9억에 거래했다는 얘기죠. 요 세 놈만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9억 곱하기 100분의 95 곱하기 100분의 1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정답이 3번인데 얘와 얘는 이렇게 바꿔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체크했어야 됩니다. 3번. 자, 이렇게 해서 뭘 좀 알아봤냐면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래 사례법. 자, 이번에는 자, 임대 사례 비교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도 똑같은 논리로 뭐냐면 요 부동산의 적정한 임대료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임대했던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 사례를 기초로 해서 적절히 수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 어떤 적정한 임료를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는 지역적인 요소가 차이 난다면 수정해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당 뭐 10만 원인데 10만 원. 그래서 요 차이점을 수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지역 요인도 비교치도 곱해 주고, 개별 요인의 비교치도 곱해 주고, 그다음에 시점이 차이가 난다면 곱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 있다. 그래서 또 다 반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임대차 조건 같은 거 이것도 좀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선불 조건이냐, 후불 조건이냐, 옥상을 쓰게 하냐, 안 쓰게 하냐,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최종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떤 내용을 좀 확인하셔야 되냐면, 그래서는 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이런 걸 곱해 준 건 확실한데 대상 부동산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자, 사례 부동산은 보증금이 3억 6억이라고 쳐볼게요. 6억에 연 1,500만 원 주기로 했고서 거래한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임대한 사례가 있대요.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예요? 연임대료가 1,200만 원이죠. 1,500만 원을 가지고 적절히 아까 얘기한 뭐 지역 요인의 비교치, 개별 요인의 비교치 이렇게 곱해주자 그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요기 1,500만 원 임대료인데 이 보증금 6억 이거 무시하고서 곧바로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증금이 비싸면 임대료는 싸지고, 보증금이 싸면 임대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증을 무시하고서 곧바로 이 임대료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평가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쨌거나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거는 다 포함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보증금 6억을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이자 생길 수 있는 거죠. 요것도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걸 다 포함해서 이거를 이 사례 부동산의 실질임료다 해줍니다. 실질임료. 요걸 가지고 적절히 수정해서 대상 부동산의 연임은 연의 실질임료를 계산해라 그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실질임료는 뭐야? 실질임료는 임대료의 성격이 있는 것은 모조리 포함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건. 그래서 보통 이제 신규 계약을 기초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신규 계약은 잘 모르는 사람끼리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때 임대료였죠. 요걸 기초로 해서 평가하는 게 좋지. 계속 재계약 하게 되면 집주인과 그다음에 그 세입자 간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어느 정도 알고 지내니까 특수한 사정이 자꾸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끼리 처음에 계약했던 신규 계약이죠. 요걸 기초로 해서 요거 수정해 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요때 이제 실질임료를 기초로 해서 평가해라. 그 얘기입니다. 실질임료는 어쨌거나 임대료 성격이 있는 것은 다 포함시켜서 그놈의 실질임료를 적절히 수정해서 평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임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임료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연 1,500만 원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1,500만 원에는 순수한 임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것도 받아내야 되겠죠. 유지수선비. 그러니까 이걸 필요재경비라 할 겁니다. 필요재경비. 그러면 일단은 요 1,500만 원 나가는 거 요걸 좀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순임료 내에는 자, 여기는 매기 지불하는 임료 중에 매기 1,500만 원 나가는 거 중에 순임료 상당액이겠죠. 순임료 상당액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필요재경비를 더한 게 이게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에는 순수한 임료 외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필요재경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좀 분해해 갖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보증금 6억 요것도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분해한다기보다는 요거 은행에다 예치하기에 뭐가 생겨요? 이자가 생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금적 성격의 일시불 운용이익 해줄게요. 운용이익이다. 이렇게 운용이익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요거까지 해결했네요. 해결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할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지금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주인이 살고 있고, 여기는요, 자, 여기는
신혼부부들 2명이 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2명. 신혼부부라고 적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용근로자 1명이 살고 있는데 일용근로자. 그래서 주인집은 식구가 뭐 몇 명이냐면 20명입니다. 20명. 4대가 한꺼번에 살고 있고 얘는 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1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수도요금 같은 거를 어떻게 내기로 했냐면 n분의 1씩 쪼개서 각자 내기로 했다는 얘기죠. 3분의 1씩 쪼개서 내기로 했다. 수도요금 나온 거. 그러면 이러한 신혼부부라든가 일용근로자 이런 분들은 신혼부부야 물을 좀 쓰겠지만 일용근로자 이런 분들은 물도 거의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밤늦게 와갖고 일하고 아침에 감당이 세수만 하고 나가. 그럼 거의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을 상당 부분 낸다.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임대료 성격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알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공익비라든가 부가사용료다. 공익비라는 게 뭐예요? 공익비는 이제 엘리베이터 사용료 이런 걸 공익비라 하는데 1, 2층 같은 사람들은 쓰지도 않죠. 근데도 이걸 내라고 한다. 그러면 임대료로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가사용료 이런 걸 쓰면 쓸수록 더 내야 되는 것들을 부가사용료라 하는데 이 물도 거의 안 쓰면 더 돈 내는 것은 결국은 임대료 성격으로 주는 거 아니냐.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비라든가 부가사용료 중에 실비, 자기가 쓰는 돈을 초과하는 금액 있죠.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임대료 성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다 포함한 게 뭐라고요? 실질임료다 해줍니다. 근데 여기 2개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계약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어떻게 계약하냐면 5년 동안 그 주택을 빌리기로 해놓고서 5년 동안 그 1,000만 원을 임대료 한꺼번에 다 준 겁니다. 1,000만 원 한꺼번에 준 다음에 자, 이게 매년 시간이 감에 따라서 까져나가는 겁니다. 까져나간 것을 뭐 사골세다, 뭐 깔세다 해주는데 그러면 그 초기에 임대료는 얼마가 된다고요? 1,000만 원 중에 첫 해가 까져나갔으니까 200만 원 까져나가겠죠? 요거를 선불적 성격 미리 냈다는 얘기죠.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상가액 해줍니다. 상가액이라는 게 금액이 까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깎아 나갔다는 걸 상가액이다. 그러면 나머지 900만 원은 800만 원이네요. 800만 원은 아직 안 까진 거죠. 얼마 안 깎인 건데 요거를 은행에다 예치하면 이자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상당히 어렵네요. 이거는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미상가액을 은행에다 예치하면 운용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운용이익. 그거를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미상가액 운용이익.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뭘 결정한다고요? 전부 다 합친 게 이 사례부동산의 실질적인 임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역요인의 비교치라든가 개별 요인의 비교치, 시점 수정치, 사정 보정치를 적절히 감안해 갖고 대상 부동산의 임료를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막 자세히 물어보기 좀 힘들고 그냥 실질임료, 임대기 초에 지불되는 실질임료를 기초로 해서 평가하는 게 합당하다. 이 정도를 쉽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는 도저히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논리만 알고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고 잠깐 끊었다가 수익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